입니다. 오늘 체크 드리고입니다. 레미제라블은 1862년 프랑스에서 발행했고요. 프랑스 6월 분기를 소재로 합니다. 책 내용 안에는 작가의 민중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대담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저자 빅토르 위거는 1802년 2월 26일 비장소년으로 탄생했고요. 아버지는 나폴레옹 폐하의 장군, 어머니는 왕당파 집안 출신입니다. 빅토르 위거는 레미제라블 말고도 기타 잡지나 희곡등도 발표했습니다. 일단 시대 배경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앙식 레진이라는 구제도의 모순을 겪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봉건적 식민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제1계급이 대다수의 토지와 돈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거의 96%를 차지하는 제3계급이 나머지 세금 그리고 노동력 증발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공평한 삶을 살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촉발되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시민혁명은 그냥 간단하게 7월 혁명, 이제 실패한 6월 봉기, 그리고 2월 혁명 순으로 이어지는데 작품 내에서는 6월 봉기 시점 내용이 전개됩니다. 세 번째로 워털루 전투는 그냥 한 챕터에서 나오는 전투인데요. 나폴레옹과의 프랑스군과 이제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이 이제 워털루 지역에서 전투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제 레미제라블은 총 5번으로 5번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첫 번째 1부 제목 팡티인데요. 1부는 이제 진유해주고 미래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선행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동영받고 한국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관가가 사람들의 거울 같은 장발장이 그의 집에 찾아와 한국과를 묻게 됩니다. 장발장은 그의 호의를 받았지만 다음날 의식기를 훔쳐 날아갔다가 불교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지금 화내지 않고 오히려 특별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그를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파리인 팡티는 하룻밤 살아남았지만 아이의 아버지와는 연락을 되지 않은 채 아이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팡티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고요. 자신의 아이를 혼자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걸림돌이 될까봐 우연히 만난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돈을 주기적으로 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맡기고 고향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그 고향은 몽트레유 시르메넨이라는 장소였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소양을 베풀며 이 도시의 시장이었는데요. 팡티는 이 마들렌 씨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치부를 들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팡티는 자신을 궁핍하게 만든 해고한 공장의 사장 마들렌을 좀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베르에게 붙잡혀 구속당할 뻔한 이후에 마들렌 씨가 팡티를 풀어주고 그녀와 아이가 재회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서 팡티는 그 약속을 믿고 수녀원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아이를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팡티는 아이 코데트를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자베르가 시장인 마들렌에서 나와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은 사실 시장을 장발장이라는 범죄자로 생각했으며 사실 그 장발장은 다른 지역의 향마티에라는 자가 나타나 오해였다는 걸 밝혀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들렌은 사실 정말 장발장이었고 자신이 장발장이었기에 향마티에는 누명을 썼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발장은 이제 팡틴과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억울한 사람을 무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양심에 솔직해져서 이제 자신을 자수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는데요. 결국 장발장은 이제 그 샹마티의 재판장까지 찾아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팡틴과 대화하던 도중에 자베르와 이제 끌려가는 만에 신랑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팡틴이 죽어서
장발장은 자벨에게 사활의 유예를 부탁하지만 거절당하고 장발장은 그걸 도망칩니다. 이분은 코제트입니다. 일단 내용이 시작하기 앞서 좀 다른 내용은 실제 역사, 워털루 역사를 전투를 좀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핵심만 말하면 워털루 전투는 수많은 우연이 합쳐서 나폴레옹이 패배를 했고 마냥 복선 같은 느낌으로 승리품을 약탈하는 과정 중에 이제 페나르디와 홈메르가 우연히 만나 이름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장발장은 저번 사건에서 체포되었는데요. 그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오리온 후에 선원을 구하느라 바다에 빠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분은 이제 팡틴의 아이 코데트가 살고 있는 근처에 나타나는데요. 코데트가 물을 길러가는 사이 장발장과 만나게 되었고 장발장은 이 아이가 팡틴의 아이라는 걸 깨달아 그 아이를 테나르디의 부부에게서 빼내온 뒤 고르보의 누워깃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마들렌으로 살면서 모은 돈으로 살아가던 장발장은 이제 거지들한테 적설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 거지의 얼굴이 자벨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집 근처에 추격자가 진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장발장은 바로 코데트를 챙겨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벨의 계획대로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기지를 발기해 코데트가 담을 넘어 도망치게 됩니다. 그 담을 넘어 도망치고는 프티피픽스라는 수도원인데요. 그 수도원에는 마들렌 시절에 도와줬던 노인이 있어 그 노인의 도움으로 이 수도원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앞 두부와 달리 다른 인물인 마리우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우스는 이제 질노브르망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마리우스는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어머니는 이미 죽었으며 아버지와는 연락이 오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사실 질노브르망이 아버지를 마음껏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가 사실 생통주 연대의 병사였다는 걸 깨닫고 그를 존경하게 되며 이제 할아버지와 갈등을 믿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 후 마리우스는 쿠페락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 덕분에 ABC라는 무기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다방에서는 현재 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 논쟁들은 오히려 마리우스의 혼란을 야기해서 마리우스는 그곳 다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간 마리우스는 좀 가난한 생활을 지냈었는데요. 좀 궁핍한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쿠페락의 도움으로 출판사 일을 하면서 돈을 좀 여유가 있게 생기면서 이제 옆집 고르보의 도움 옆집에서는 이제 이웃들의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가 마리우스는 어느 날 릭서크루 공원에서 한 부녀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두 부녀라고 인지를 했었지만 두 번째 볼 때는 그 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두 부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두 부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몽직에게 당신은 형사입니까라는 오해를 사고 한동안 그 부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부녀를 다시 만난 것은 옆집에서였는데요. 마리우스는 옆집 존드레트 일가에서 자선 활동을 하러 온 두 부녀를 발견했습니다. 존드레트 일가는 그 둘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 되게 불쌍한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둘이 가자 이제 범죄자 일당이 이제 범죄자 일당과 만나 작당모의를 하기에 그 함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이걸 맡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는 팡메르디이고 팡메르디라는 아버지를 구하신 테나르디에라는 위인을 찾고 싶어 했는데 사실 존드레트는 테나르디에여서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줬던 위인이 사실은 악인이었다라는 혼란에 또 빠지게 됩니다. 네, 사부는 장발장이 수도원을 나온 시점을 시작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으로 7월 혁명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 그리고 결말의 이, 그리고 1832년 6월 5일에 장례식을 필두로 한 폭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장발장은 자신이 도와주는 노인 포슐루간이 죽자 수동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8회 도착한 두 부녀는 제수의 해녀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코데트는 아무런 문제 없었지만 장발장은 그걸 보는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침울한 상태로 자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일가를 만나서 일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페나르디에 일가는 이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는데요. 일가의 첫째 딸 에포니는 마리우스를 안내해서 푸데트와 만날 수 있게 해줬으며 푸데트의 집에 강도가 드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테나르디에는 길을 가다가 장발장을 만났는데요. 장발장은 그를 발견했지만 테나르디에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변 상황은 격렬해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포렌트 주장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공항에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자베르가 싸워 그는 기둥에 묶여 포로가 되었는데요. 이제 충돌이 시작되자 이제 마리우스는 가브리엘을 도와주고 협박을 통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포딘이 죽고 이제 마리우스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그의 에포딘의 동생을 살려주기 위해 편지 신문을 보냅니다. 마지막 5분은 이제 적을 한 차례 물리친 뒤 바리케이트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잠시 호강 상태를 노릴 장발장이 그 일행에게 합류를 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포로의 장발장을 죽이길 원했지만 그 순간 폭격이 일어나서 장발장은 혼란한 틈을 타 자베를 탈출시키고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다가 기절한 마리우스 데리고 스스로 탈출합니다. 자베르는 몇 번이나 장발장을 적대를 했지만 이번에도 관용을 통해서 이제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제 그의 신념에 커다란 충격을 줬고 그는 고심하다가 이제 개선장과 장발장의 방면을 위한 종이를 쓴 뒤 생강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아까 그 전투로 회복한 뒤 이제 할아버지가 그의 자존심을 버려 화해를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푸데트와 마리우스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마지막으로 양심에 대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장발장은 자신의 양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전과자였으며 푸데트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 장발장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결과 두 부부와 장발장의 사이는 멀어졌지만 나중에 장발장의 선의가 밝혀지면서 그와 다시 만나는 날이 오게 되었고 장발장은 푸데트를 다시 만난 기쁨과 함께 그들의 사이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자 견해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 인물들이 제 생각을 되게 다채롭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사사건건 장발장과 적대하며 굉장히 뭔가 악역 같은 분위기로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행동 원리는 정의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법을 꼭 지켜야 하며 장발장은 범죄자이고 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넌 감옥에 가야 한다는 굉장히 확고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융통성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었지만 결국 자베르는 마지막에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자신의 마지막 행동의 변화로 장발장의 방면을 주장한 지 죽었습니다. 자베르는 물론 굉장히 꽉 막히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결국 변화를 꾀했고 마지막에 그렇게 죽기에는 아까운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베르의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테나르디의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전형적인 악당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푸데트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적강모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 시대를 보시면 굉장히 궁핍한 시대고 이제 국가가 사람을 도와준다기보다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제 악독하게 살아남고 있는 테나르디의 부부가 정말로 본인이 악한 건지 아니면 사회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된 건지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할 점이 많다고 느꼈고요. 이제 그 두 부분에서 가장 눈길이 왔던 게 장발장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죄를 짓지 않은 수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고 이제 몇 번의 잘못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 인물과 좀 다른 부분은 장발장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팡틴의 자녀와 그를 책임질 것인가 자수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마리우스와 코데트에게 진실을 알릴 것인가 말 것이었는데요. 한 번도 힘든 고민이고 자신이 진 것이 많을수록 힘든 고민이었는데 장발장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양심에 손을 들어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작가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순백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장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